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고 최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둘러싼 파장이 심상치 않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 최수근 해병이 소속돼 있던 해병대 제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수사 결과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했는데 갑자기 보류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박정훈 단장은 국방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광야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데요. 참으로 오랜만에 참 군인의 기계, 진짜 해병의 모습을 보았다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외로운 싸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픽스몰에서 판매하는 미너입니다. 여름 보양식. 전라도 목포에서 잡은 미너를 최고로 치는데 이 미너를 산지 직송해서 여러분들 집까지 29,9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미너 껍질, 불에 그리고 살코기 포함해서 29,900원입니다. 스픽스몰이나 더보기 링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진공 포장이 돼가지고 뜯어가지고 드시기만 하면 돼요. 요거 소주 2병 각입니다. 껍질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요일 아침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병대 얘기하려고 하는데 전예현 교수 별 하나 달고 오셨네. 준장입니까?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제가 군이라도 돼서 조사가 명명백백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두 눈 부릅뜨고, 특히 우리 정월 여러분 두 눈 부릅뜨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관심 계속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공통된 점을 보면 뭔가 슬그머니 또는 음험하게 일을 꾸미다가 들통이 나면 그걸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치고 또 다 정쟁으로 몰고 가고 이런 식으로 덮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그렇고 왜 그게 통합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진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 그런 의혹들을 확실하게 밝혀줄 수 있는 내부 제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의혹이 돼서 굴러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심상치 않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정말 보기 드물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참 얼굴이 강직하게 보이더군요. 군인이 저런 모습이어야지, 해병대가 저래야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이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은 요지가 이렇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이 됐다가 희생이 됐지요. 왜 그랬습니까? 물에 들어가. 해병대야. 해병대는 각이 잡혀야 돼.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일을 시키려면 안전조치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구명조끼는 물론이고 화면에 잘 잡히도록 해야 된다. 빨간색이 드러나야 된다. 해병대니까. 자,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지시한 겁니까? 그 책임자가 누굽니까? 그 사단장 아닙니까? 당연히 수사를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을 지시한 사단장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겠지요. 해병대 수사단장 그렇게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야, 그거 아닌 것 같아.
해병대 수사단장 거부했습니다. 나는 수사 제대로 했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항명을 해. 너 항명 수괴야.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전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통했을지 몰라도 내가 제대로 군인으로 살아왔다. 내 아들도 육사생도다. 내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버지가, 그런 해병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먹히지 않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에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예. 저렇게 하기가 정말 정진환 교수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사실상 양심선언 같은 건데 그것도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산다는 군 체계 내에서 저런 일이 터졌을 때 소신을 밝히고 양심에 입각해서 얘기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죠. 박정훈 단장, 수사단장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그 고 최수근 상병 이 순직 이후에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받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집단 항명 수괴죄? 그러면 항명 수괴라는 게 뭐예요? 그 박정훈 단장과 같이 또 수사를 했던 해병대 수사관, 군사경찰도 다 그러면 이제 집단 항명죄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저는 있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안 그래도 그 최수근 상병 그 죽음도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정말 이런 철저한 수사,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규명하는 게 최우선의 과제일 텐데 지금 이 박정훈 단장의 저 양심선언, 또 어떻게 보면 그 군의 명령 체계까지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모습들을 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여러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당장 국방부가 지금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국방부는 이 조사 주체도 아니고 오히려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주미정님, 박정훈 수사단장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군인이십니다. 임금님, 기획캔디님, 저도 군에 다녀왔지만 저건 엄청난 용기와 기백이 필요한 겁니다. 박대령님, 존경합니다. 아르다님, 아들도 육사 다닌다고 하던데요. 로보트리님, 역사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퍼싸님, 저렇게 하려면 모든 군인 경력과 본인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하기 힘들죠. 자, 김종욱 교수. 네. 알 수 없는 이유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해서 결재까지 받았는데 국방부에서 야, 수사단장은 아니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다시 해 이렇게 이야기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박정훈 단장이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인가요? 하니까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내용에 의하면 대대장급에서 해결해라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사단장, 여단장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아라. 입에서 그 계급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명령을 한 사람하고 얘기했으니까 현장에 있는 대대장에 대해서만큼은 처벌하고 끝내라. 근데 조선일보 기사도 재밌는 게 나왔죠. 중사부터 사단장 8명 과실치사를 엮는 건
과하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죠. 예. 이 얘기는 어떻게 이런 사건에 예를 들면 사단장까지 8명을 갖다가 과실치사로 엮을 수가 있어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따지면 집단항명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수사단장부터 시작해서 군사경찰 같은 경우로 갖다가 다 이렇게 엮는 거잖아요. 집단항명죄로.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정부 말대로 집단항명이라고 얘기한다면 항명에 따르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원래 이런 사건들은 그냥 즉각적으로 경찰에 입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즉각 입첩을 하면 되는 건데 소위 장관이나 차관, 법무관 이런 사람들이 개입해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법률 위반이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차장, 예. 그다음에 해군 해병대 사령관, 그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사단장, 이 세 사람이 과거에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MB 정부 때 같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근무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문들, 그리고 또 장관이 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번복이 되는 과정들은 장관급 이상이 아니면 이런 일을 벌일 수 없을 것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핵심은 항명죄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수사가 된 내용들이 이첩이 된 이후에 어떤 힘에 의해서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전개됐는가에 대한 외압 부분에 대한 수사가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힐 수 없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볼 부분이 이런 겁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경우에 왜 갑자기 종점이 바뀌게 됐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의심할 만한 것 아닙니까? 자, 이번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중사부터 사단장 8명 과실치사 읽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 법조계다. 어느 쪽 법조계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들여다보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을 다시 좀 해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인데요. 그 임성근 사단장이 MB 정부 때 청와대에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김태효, 지금 국가안보실 1차장이죠. 김태효 1차장이 당시에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실의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있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그때 당시에 선임행정관으로 있었습니다.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실 대외전략비서관이 김태효, 선임행정관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러면 정진환 교수, 직제로는 김태효 비서관이 더 높았던 거죠? 비서관이 행정관보다는 위에 있니까. 예. 네. 그리고 그 행정관실에 바로 임성근 사단장이 소령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 함께 있었던 카르텔이니까 이렇게 봐주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자, 이럴 때 카르텔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전희영 교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정하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라는 것은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겠다는데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이 뭔가 그 대통령실이 관여한 게 아니라 대통령 국가안보실에 뭔가 미리 언론 브리핑 자료가 전달된 것 아니냐는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더 나서서 저 수사단장 더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 행태가 윗선에 소위 빽 있고 과거 정부에서 친했던 윗선만 보호해 주려는 것처럼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 우리가 본질적 문제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종자 수색에 군인을 동원해서 그 군인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 나서서 이 한 명의 장병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것이 모든 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해라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해서 국방부 장관이 오히려 더 엄중하게 나서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했던 문서가
제대로 이첩되지 않고 뭔가 보류가 되고 중간에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이 부분은 당연히 반드시 짚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나쁜 카르텔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목숨 가지고 거래하는 듯한 모습이 재현되는 것이 카르텔이에요. 20대 상병이 군에 가서 사망했습니다. 이 부모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구명조끼 안 입혔나요? 이거 살인행위 아니냐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건 카르텔 말하냐면은 혹시 군 내부에 카르텔을 작동하고 있는 건지 지금이라도 엄중하게 다시 수사하라. 수사단장 이렇게 하는 거 멈추고 국민적 의혹 낱낱이 오히려 국방부가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해라라고 지시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최수영 교수 네. 이제 국방부에서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했는데 거기가 더 상급자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전화를 한 시점을 보면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를 보고해서 결재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언론 브리핑을 위해서 만든 자료를 국가안보실에 보냈는데 이틀이 지난 뒤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를 한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박 전 단장이 그러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단장이 그것은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이다. 나는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광의로 과실 범위를 판단했다. 어차피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니 경찰에서 수사해서 최종 판단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검찰관리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위기가 싸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하신 말씀은 외압으로 느껴진다. 제3자가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런 얘기는 매우 위험하다. 조심해서 발언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서 경찰로 이첩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최종 수사를 해서 혐의를 이제 적용해서 검찰에 넘기는 건데 지금 박정훈 단장의 얘기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저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최초에 그러니까 이게 이해람 중사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에 군사법이 개정되면서 군에서 벌어진 사망 사건과 성범죄 사건은 최종 그 결론은 이제 군에서 내리지 못하고 이제 경찰이 내리도록 이제 군사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경찰은 그러니까 군에서는 초동적인 얘기만 사실관계만 확인해서 경찰로 이첩을 하면 나중에 경찰에서 다시 보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그 경찰이 내리게 돼 있는데 박정훈 단장의 얘기는 분명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방장관에게 내가 이런 취지의 보고를 했다.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법무관리관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개입해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법무전문가로서 법무참모로서 이런 부분들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장관 결재가 끝난 다음에 브리핑 자료가 국가안보실로 넘어가고 나서 그 사이에 법무관리관이 이렇게 다시 조정하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않고 그러면 최초의 수사단이 최종 조사하고 장관에게 보고할 때 그때 법무관리관이 자기 의견을 개진해야지 이미 브리핑 발표 자체가 다 초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는 박정훈 단장이 당연히 왜 압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거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법무관리관의 해명이 저도 설득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았던 장관이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몰랐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냥 결재한 다음에 다시 나중에 뭔가 내부적으로 이상하니까 부랴부랴 다시 손을 보려 했던 그 부분에서부터 저는 이 문제가 꼬였고 이 꼬인 문제가 박대령에게는 항명죄로 뒤집어 씌우면서 굉장히 이제 사안 자체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던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김종욱 교수. 박정훈 단장이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집단항명 수배로 지금 지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직 해임을 했어요. 부당한 지시였다면 받아들이면 안 되죠. 네, 그런데 부당한 지시가 아니었다면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고 항명을 한 거죠. 그래서 박정훈 단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거냐 아니냐, 잘했냐 잘못했냐, 제대로 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과 관련해서 장관이 이런 사람들은 수사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수사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수사 내용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한 다음에 인지통보서에다가 어떤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훈령상으로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바로 즉각적으로 이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 내에 있으면 군 내부의 어떤 카르텔 네트워크 때문에 이 수사가 내용들이 다 예를 들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박정훈 대령이 한 행위들은 법률에 입각해서 그리고 훈령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률과 대통령이 정한 훈령에 따라서 집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일단 원래 여기 경북 예천에 갈 때 이 조사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그런 겁니다. 대민 지원으로 가는 줄 알았었다. 그러니까 대민 지원으로 가는 줄 알기 때문에 구명복 이런 거 갖다가 착용을 안 했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령관이 제대로 된 지시사항들을 안 한 거죠. 이 내용을 알면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 내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소위 수색하는 대원들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최수근 상병이 사고로 나기 2시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2시간 전에 이 사진을 사령관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령관부터 현장에까지 모든 사람들이 과실치사에 적용된다라고 박정수 수사단장은 본 거예요. 본인이 확정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이런 내용들을 인지통보서에 적시해서 보낸 겁니다. 전 그래서 이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사람, 김태효, 이종섭, 그다음에 임성근이라는 세 사람, 계속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기사로 나온 게 뭐냐면 이종섭 장관이라는 사람은 임 사단장과 개별적 친분이 전혀 없다. 장관 취임 이전에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관계부서에 이름이 같이 올려져 있다고 해서 추측하는 건 부도덕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NSC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때 실이 4개였어요. 그런데 같은 국방부에서 온 사람이면 실이 달라도 서로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실이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 달라도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하는 얘기가 개별적 친분이 전혀 없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의 눈 가리고 아웅식인 거예요. 제가 생활해봤지만 그 청와대 과거의 공간이 얼마나 엄혹한 공간입니까? 발령 나와서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거잖아요. 파견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승진을 위해서도 어떤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부에서 트집이 잡히지 않아야 되거나 또 국방부를 위해서도 그들끼리 매우 친하게 끈끈하게 서로의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른대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은 관계부서에 이름을 같이 올려져 있다라고 해서 추측하는 것도 부도덕하대요. 아니 그러면 국민들은 뭔가 의심이 있는 건 추정도 하고 추측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 오히려 대통령실 스스로, 장관 스스로가 이 사건이 그런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졌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훨씬 더 확증적으로 만들어주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전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국조든 특검이든 제가 볼 때는 국방부 차원에서 아니면 경찰 차원에서 벌어질 만한 수준의 문제가 아닌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빨리 국회나 이런 데서 좀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한 교수 한 방에 같이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자기가 직속 상관 아니었습니까? 적극 상관인 거죠. 그런데 친분이 없었다고 얘기하면 그걸 믿을 국민이 어디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앞서 얘기했습니다. 행정관과 비서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군대로 얘기하면 사수 부사수 관계예요. 물론 파견 부처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청와대 내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어찌 보면 생사를 같이 하는 사수 부사수 관계를 전혀 일면식도 없었다는 식의 얘기는 도대체 국방부가 무엇을 지금 감추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라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박정우 수사단장이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군검찰은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조사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수사 대상이 됐어요. 자, 그러면 군검찰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게 뭡니까? 2021년도에 공군 중사 고 이해람 중사가 사망한 사건이 난 이후에 군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만든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제19 감싸기, 고위층 감싸기, 이걸 막기 위한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라도 규명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한다? 이건 뭔가 국방부가 지금 앞서 얘기했던 무슨 카르텔이 있는지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장관 공식 결재 뒤에 갑자기 기류가 바뀐 이유, 심지어 이종섭 장관은요
이 박정훈 수사단장을 격려까지 했어요. 수사하느라고 고생했다고. 자, 그다음 이첩 보류 지시가 공식 라인을 통해서 적법하게 전달됐는지 이거 핵심 의혹을 규명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아직은 추정 단계입니다만은 이게 대통령실 보고 이후에 지금 이 박정훈 단장에 대한 이제 소위 이른바 이 징계가 내려지잖아요. 결국 국가안보실, 그 다음에 3번이나 해병대 사령관에 전화한 신범철 국방차관, 이 두 사람이 키맨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자, 군 검찰이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김종욱 교수도 언급한 것처럼 정말 중립적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 핵심이다. 그것이 박정훈 수사단장의 이 양심 호소에 답하는 거다. 이건 과거 검사 윤석열이 했던 모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김종욱 교수 발언 중에 아마 사단장을 사령관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예, 사단장입니다. 사령관이 아니고. 자, 사령관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적용한 것도 아닙니다. 사단장이죠. 사단장은 글쎄요, 뭐 법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할 법도 한데 그 부대의 사단장이니까 최수영 컨설턴트.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니 뭐 한 명이 부고로 넘어가기만 해도 그 부대가 다 책임지고 사단장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니, 과거에는 연대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대 책임을 군에서는 묻는 이유가 그것이 이제 상명하복의 동일체이기 때문에 이제 연대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사건이라도 그것이 이제 발생되었던 근원을 묻다 보면 그게 지휘 책임으로 올라가서 과거에는 월북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사단장의 징계는 물론이거니와 사실은 그 이후에 진급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졌는데 사실 이건 어쨌든 부대 내에서 사망한 사건이고 그다음에 그날 이제 사령관의 카톡을 이제 그 보도된 걸 쭉 보면은 얼핏 봐도 아 이게 뭐 언론에 잘 나가도록 해라. 그다음에 혹시나 뭐 지적사항 받지 않도록 해라. 쭉 보면서 그러면서 구체적인 안전사고에 대한 또 이런 지시 같은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단장이 뭐랄까 이게 보여주는데 좀 급급한 거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 피 같은 정말 그 자기 사단에 소속된 부대원들 자기 새끼들 아닙니까? 자기 자식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조치가 미흡했고 조금 성의가 없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저는 뭐 이래서 대대장까지 책임을 물으면은 사단장 이상까지 물으면 안 된다. 저는 법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이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 재판정에서 법리 다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건 과합니다. 그런데 그 초동 수사 결과 보고서를 수사단장이 해병대 차원에서 작성했고 그게 장관한테 보고된 거를 다시 그것을 조금 이게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일종의 수사단장이 외압으로 느낄 수 있게 느끼면서 이 문제가 다시 이렇게 불거지게 했다? 저는 이 부분은 뭔가 매끄럽지도 않고 뭔가 보기에는 사단장을 보호하려는 듯한 어떤 그 의도가 보이는 게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거라면은 이 부분에서 군이 과연 엄정한 정말 어떤 그런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시는 이런 사실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종의 징비록 차원에서라도 교훈하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사단장을 면피시켜야 한다? 저는 이거는 좀 말하자면 너무 선제적으로 피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영 교수, 이번에 우리가 상당히 좀 특이한 일을 목도하고 있어요. 대체로 보면 유족들이 일반 민간인도 아니고 군에서 일어난 사고를 수사를 하는 수사단장을 지지하고 믿어주고 이러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유족들은 너무나 슬픔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최수근 상병의 부모들은 수사단장을 지지하고 믿고 오히려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대령님이 다칠까 봐 유족들이 걱정하고 있다.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수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현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한마디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대령님이 앞장서서 진실을 밝혀지길 너무나 바라요. 그런데 이 정권 하에서 진실 밝히다가는 다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즘 보니까 감사원도 뭐 정권의 뭐 사냥개다라는 비판이 있고 검찰도 그렇고 그나마 군이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사단장의 기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해병대 정신을 실천하셨을 뿐이다.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이분에게 박수를 쳐주고 거꾸로 이 정권과 고위 관계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현재 군에 있는 장병들이 실망했을지 눈에 보이는 게 뻔하게 봅니다. 저는 지금 언론 뉴스를 보니까요. 이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군에서 추가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KBS를 비롯한 언론에 나가서 또 어떤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군이 이렇게 무리하게 이분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은 더 커질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 이 상황은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현명하게 민심을 받들고 무엇보다 군에 있는 장병들의 마음과 그 장병들의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과는 양상이 다르게 흘러갈 겁니다. 왜? 이번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외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내부 제보자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민주당보다도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살펴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대령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려고 했던 해병이다. 박 단장이 지휘한 수사 결과가 진실이면 박대령을 집단 항명의 수괴로 처벌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짓밟는 국기 문란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웅 의원은요. 나는 박정훈 대령 편이다. 이걸 항명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그 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와 뭐가 다르냐. 20살 젊은이가 구명조끼도 없이 물속에서 수색 작업을 하다 죽어갔는데 그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밝히려고 한 수사단장이 공격당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에 그렇게 대들었던 윤석열 당시 총장과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박 전 단장은 자신과 관련된 군 기강 사건을 정치 사건화함으로써 군과 국가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자신은 야권의 정치적 놀이개로 전락했다. 이제라도 평소에 군인다운 군인으로 돌아와 당당히 정도를 가라. 누가 군인 정신에 지금 있습니까? 최수영 컨설턴트, 신원식 의원도 군 출신이죠. 삼성 장군이죠. 삼성 장군 출신인데, 저는 사실 이 발언을 보면서 얼마 전 신원식 의원이 그 잼버리 사건 때 전북 그 단원들이 철수한 걸 두고 반 대한민국 카르텔이라 해서 저 상당히 놀랐고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박정훈 전 단장이 그래요. 이를테면은 상부의 허락 없이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했다. 저는 이게 어쨌든 군법 위반인 건 맞아요. 그럼 거기에 상응한 징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수사단장이 수사한 게 잘못입니까? 수사단장이 수사를 한 게 자기 직무에 어긋난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수사 결과가 나와서 경찰로 이첩해서 경찰이 최종 결론 내리는 거고 본인은 아무 결론 내리지 않고 사실관은 적시해서 넘겼는데 그게 군인 정신을 위반한 거고 그게 야권의 놀이개, 정치적 놀이개로 전락한 겁니까? 저는 비판을 해도 최소한 어떤 사실관계가 군의 선배로서 좀 말하자면 무게 있게 비판을 하고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적하면 누가 동의합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만일 과도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저 역풍 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도 법조인이고 유승민 의원은 물론 지금 비주류고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 하기 때문에 비판 수술을 한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족이 있고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렇게 후진적인 시스템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적 차원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결론이 나야 되고 국민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런 과정 전체가 다 말하자면 야권의 정치적인 불쏘시개가 된다라고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게 군인 정신이다. 이건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김종국 교수 아무리 정쟁으로 몰고 가고 싶고 진영 대결로 몰아가고 싶어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 눈높이가 어딘가를 전혀 모르는 인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보면 대체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주 유사한 패턴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불리한 사건이 발생하면 정쟁화시켜서 물타고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방식을 채택하고 또 하나는 상급자가 책임지지 않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갖다 몰아넣는 방식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건데요. 저는 이
그 최상병의 부모님께서 군의 수사를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병대를 신뢰해서 아들 장례식에서 보여준 진정한 애도 때문에 이랬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사까지 충분히 믿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수사단장이 법대로 했는데 대통령이 훈령대로 했는데 항명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면 앞으로 군 내부에서 누구도 소위 법에 따라서 일을 집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다음에 더 답답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정훈공보실장한테 수중 수색작업 활동 보도한 기사를 받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다라고 사단장이 칭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하게는 이 인사단장이 장병들이 물속에서 수색하는 사진을 연결식장에서 처음 봤다고 허위로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 이전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위 현 정부 또는 국방부의 사고방식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해독이 불가능한 정부다. 그리고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정부다. 근데 대통령이 초기에 말씀하신 게 공정과 상식 아니었나요? 저는 그래서 이 정부는 맨 처음부터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예를 들면 위기 라인에서 거짓말이 일상화되는 거겠죠. 답답합니다, 진짜. 청기남 교수, 신원식 의원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좀 발도 이렇게 가려서 할 것이 있고 또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삼성 장군 출신이고 군대 내 문제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해야 될 사람이 신원식 의원이죠. 그런데 정말 이 대통령실 또는 정권에 한번 눈에 띄고 잘 보여야겠다는 것 외에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복무하고 있는 수많은 군인들의 명예를 짓밟는 것을 애서롭지 않게 생각하는 신원식 의원의 모습, 정말 유족의 말을 그대로 좀 전달해 주면은 억장이 무너지고 천인공노할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그 패턴, 무능, 무책임, 남의 탓, 그 다음에 절대 일선 현장의 책임자 외에는 윗선을 책임지우지 않는 이 패턴,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이상을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였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일선의 공무원, 파출소 근무자들 외에는 그 위로 도저히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 정권, 이게 그대로 지금 이번 고 최수근 상병 이 죽음에 대한 이 수사단장에 대한 태도에서 그대로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현 주소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번 사건에 관한 한 답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영 교수, 그전에는 그렇게 넘어갔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박정훈 대령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박정훈 대령님이 정말 유족들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을 오히려 군은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전에 고 이해람 중사 사건만 보더라도 군이 정말 신뢰가 땅에 떨어졌었거든요. 군 내부를 도저히 못 잇는다고 고 이해람 중사의 아버지가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반대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이 대령님을 너무너무 의지하고 이 수사 결과를 신뢰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정작 군에서는 이분에게 징계를 가하고 또 다른 징계를 가하고 뭔가 외압을 멈추지 않는 듯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이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요? 금형조끼도 입지 못하고 물에 휩쓸려 사망한 상병의 입장에서,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외압을 막아내고 진실을 밝혀내려는 한 대령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거를 뭔가 외압을 가하는 듯한 고위직의 모습입니까? 군이 정말 지금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건이 아마 공직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외압을 받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정부와 국민들이 보호해줘서 한 명의 억울한 군인, 한 명의 억울한 공무원도 없을지가 이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고요.
최수영 컨설턴트님 말씀 저는 너무 공감합니다. 국민의힘 이 사건에 대해서 엉뚱하게 물타기 할 때다가 수많은 장병들로부터 분노의 화살 맞을 수 있고요. 그 부모님과 그 가족으로부터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주의해 주시고요. 저 이 말씀 꼭 해드리고 싶네요.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 주십시오. 박정훈 수사단장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 김종대 레이더에서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저는요. 이 정부에는 눈물이 없는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159명의 청춘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 허망한 죽음과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을 때 뭔가 정말 죄송한 마음 함께 울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었어요. 정말 생태 같은 자식을 잃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해병대 가기 위해서 얼마나 요즘 젊은 청춘들이 애를 씁니까? 재수 3수에서 가지 않습니까? 제대로 군인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아들이 해병대 가가지고 물속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했는데 같이 울어줘야죠. 눈물이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왜 자식을 부모보다 먼저 떠나보내면 참척의 슬픔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늘이 무너진다는 천붕보다도 더 큰 슬픔. 사실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 천붕인데 그거는 그나마 이제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신 삶이지만 참척은 정말 자기를 자르는 그런 아픔이잖아요, 자식이. 근데 그 이후에 또 뭐라 했습니까, 부모는? 의연하게 해병대 발전을 기원한다. 자, 그러면 군이 뭘 해야 합니까? 정말 먼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또 유족들의 슬픔에 정말 단 한 톨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명징한 수사 결과를 그 앞에 보여주고 다시는 저희가 이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게 이게 순서잖아요. 다 뒤바뀌었어요. 아니 여기에서 벌써 책임 여부에 대해서 어디 선까지 가야 하느냐가 논의가 됐다면 그것이 문제가 됐다면 저는 이거는 앞뒤가 완전히 바뀐 거고 정말 이거는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그 미중의 슬픔에 직면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공감하는 겁니다. 울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부둥켜서 위로하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다시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일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왜 책임 묻는 게 먼저 와서 나머지를 다 뒤덮습니까? 저는 진짜 이것이야말로 이거는 정말 본말이 전도된 일이고요. 진짜 유족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천인 공노할 일이라고 했다는데 그 할아버지가 최수근 상병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저는 그 마음에 일부 이해가 됩니다. 그나마 박정훈 단장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한 가닥 눈물이라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말 눈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부가 그 사단장 카리텔로 엮여져 있는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관광 잼버리로 끝났지요. 마지막 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 성대하게 치렀고 거기에 참가했던 많은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환호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잼버리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각국에서 찾아왔던 스카우트 대원들이 이제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할지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장차 그 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갈 청소년들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가장 많은 스카우트 대원들을 보내놓고 철수를 했던 영국 BBC 뉴스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계인들이 보는 뉴스입니다. BBC에서 이번 세계 잼버리를 보도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내내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BBC 뉴스 한번 같이 보실까요?
All scouts taking part in the World Jamboree in South Korea are to be evacuated from the campsite early because of an incoming typhoon. 4,500 British scouts and volunteers had already pulled out of the 12-day event, blaming high temperatures and unsanitary conditions at the camp and saying it had become a health risk. This is the unluckiest jamboree in scouting history. First came floods, then a heatwave, and now a typhoon. But it was not the extreme weather that caused the Brits to pack up and leave. It was a lack of shade, food, and the filthy toilets and showers. We felt that it was not a safe environment to be in. And we knew when we took that decision how difficult that was going to be for young people who've spent 2 years raising money, and that's why we feel so let down. The organisers were unprepared for the weather and an event of this scale. I think for the next Jamboree, I think some questions need to be asked about making sure that the location is right and safe, the weather is right and safe, the season is right and safe, and that all of the preparedness is done well in advance. I have no doubt the organisations have a checklist they go through to make sure that everything is safe and ready. I think it will be added to after this event, and I think that's the right thing to do. The World Scout body has been pushing the organisers to close this site for days. Finally, they've decided it won't withstand the winds. 35,000 teenagers are being moved to schools and sports halls. Activities are being rearranged. But for the Brits who left early, it's cost them well over £1 million. Participants are not going to pay more. They're not going to pay more. They've already fundraised enough. So who is paying for it? It will come out of our reserves. You know, we had commitments to those reserves. That will, of course, mean that we can't now do things that we wanted to do over the next 3 to 5 years. The UK wants an inquiry into what went wrong. For now, the incoming typhoon is providing cover for an event that seemed dangerously out of its depth. G. Mackenzie, BBC News. 자, 맨 마지막 문장이 참 뼈를 때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태풍이 그 진상을 덮어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종욱 교수. 다음에 잼버리 한다고 그러면은 장소 다 따져보겠다, 체크리스트 점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모, 어머니, 그리고 또 영국 스카우트 연맹 쪽의 얘기. 잔잔하게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 얼마나 큰 실망과 분노가 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스카우트 대원들이 평생 딱 한 번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한 번 가기 위해서 2년에서 3년 동안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모인 어떤 청년들이죠. 청소년들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평생 겪지 않아야 될 아까 얘기했던 뭐 홍수든 그것이 폭염이든 태풍이든 이런 날씨의 문제. 원래 스카우트들은 이런 날씨를 극복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거기서 느꼈었던 준비 부족에 따른 엄청난 개인적 고통들을 느끼면서 날씨를 이기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준비 부족 상태를 넘겨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충 때문에 4,300명 정도가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정을 했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전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준비 부족으로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평생 아픈 상처를 준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준비한 모든 분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또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닦아줬을 때 대한민국에 떨어진 국격과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전 세계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분노 또는 정부의 실패를 만회할 것인가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K-팝 공연이 잘 됐다 또는 전라북도가 큰 책임이다라고 몰아가거나 또는 지역주의를 좀 활용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죠. 김한규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산 엑스포 문제를 잼버리와 연결시켜서 전라북도를 좀 고립시키려고 하는 흐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감사원 동원해서
전북 도청이나 부안군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전가하려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집중할 게 아니라 현 정부가 왜 준비가 잘못됐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 또는 우리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라는 게 저는 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 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었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곳으로 또 잘못을 몰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본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최상병 문제와 마찬가지로 저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발본색원에서 이 문제들을 국민이 철저하게 알 수 있는 방법밖에는 문제 해결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지름길이 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들을 야당과 국민들이 계속 압박을 해서 성사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 문제의 해결점은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 또 우리 국민에 대해서 진정어린 사과를 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는데 바랄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턱도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잼버리가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예. 그리고 경제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요즘 유체이탈 화법 자주 쓰시는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 이 비겁한 3단 논법 그대로 이번에도 나왔어요. 문제 생기면 일단 전 정부 탓합니다. 시중에서 전 정부 씨를 좀 찾아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전 정부 탓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원 동원합니다. 대대적으로 감사해서 공무원들 가만히 안 둬 공포정치 펼칩니다. 세 번째로 윗선은 다 빠지고요. 일선에서 뛰었던 공무원들에게 책임 묻고 징계하겠다고 엎어놓고 있습니다. 윗선은 도대체 뭐 했습니까? 조직위원장 3명이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계속 의원들이 지적을 했죠. 올해도 지적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물었더니 자신 있다고 한 사람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 쏙 빼놓고 대통령은 뒤에 늘 물러나서 이런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하니까 어떤 국민들이 여기에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제가 영국 언론 가디언에 나왔던 얘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웨덴 스카우트 부대장이 한 인터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원들이 병 들어갔다.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더러운 화장실, 심지어 남자 화장실에는 제가 이제 방송으로 차마 말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언론인데 뭐가 무난한 마무리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물론 청소년 대원들이 그나마 K-POP 보면서 잠깐이라도 즐거웠으면 다행입니다만 대원들을 본지에서 이탈시켜서 전국에 쪼개서 관광시켜주는 게 잼버리 정신이 아니잖아요. 오죽했으면 지금 영국 스카우트에까지 지금 학부모들의 항의가 속출하고 있더라고요. 왜 한국 잼버리 했냐고. 이게 나라 방신이 아닌 거 뭡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요.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대통령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장관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한국 정부 믿을 수 있고 문제 생길 일이 없이 저렇게 철저하게 한다라고 볼 거 아닙니까? 언론 통당하게 넘어간다고 뭔가 잘 된다고 보이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다른 국가로부터 비웃음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정일환 교수, 우리가 지금 잼버리 이렇게 걱정하고 또 책임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번에 세계 잼버리 대회를 망침으로써 국가 브랜드가 실추된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켰다. 높였다는 표현은 차마 못 쓴 것 같은데. 그런 걸 일말의 양심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마 높였다는 얘기까지 하고 싶었겠죠. 마음속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이태원 참사 제가 또 얘기합니다만 대규모 수해 때 똑같았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다가 문제 터지면 허둥지둥하고 또 피해가 발생한 뒤에는 어떻게 하면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릴지 골몰하고 그 현장에는 국가의 부재, 책임의 부재 똑같은 풍경이 이번 잼버리에 드러난 겁니다. 현 정부 들어서 반복되어 온 이 소위 이른바 이 정부 실패 결정판이 저는 잼버리였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 총리는 폭염 태풍 때문에 이 잼버리 파행을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대통령은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
오늘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더니 무난하게 마무리되었다. 이런 국민에 대한 이건요. 이런 표현은 국민에 대한 막말이고 폭언이에요. 이 상처받은 우리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 이 부끄러움, 이걸 누가 치유해 줄 겁니까? 아니 그 아무리 이 마지막 K-팝을 통해서 어쨌든 가까스로 어떻게 체면치레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나라가 이 올림픽, 월드컵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또 GAC로 거론될 만큼 지금 인류 국가의 어떤 그 대외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저는 이 현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깊은 반성이 우선 돼야 된다고 합니다. 책임 소재 따지기 전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정말 저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대통령 발언은 다 이렇게 적어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큰 저기가 없이 끝난 건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세계대회 치르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냥 뭔 일이 터졌을 때마다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국민 속을 한 번이라도 더 뒤집어 놓을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은 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까? 이렇게 쓰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지금 저도 그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메시지 관리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이제 잼버리가 끝나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도하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그 국민들조차도 이렇게 대회가 마무리되는 게 이게 맞았느냐, 그리고 이게 도대체 이렇게 왜 부실한 대회가 있었냐고 다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때 잘 마무리가 되었고, 100번 양보해서 정말 파행으로 갈 대회를 국민들의 재계라든가 종교계라든가 많은 분들이 성원해줘서 그나마 그래도 이제 한 평년작을 해서 끝난 거, 이건 다양한 일이고 저는 그거는 칭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정말 정작 본질의 이 문제가 비껴난 거잖아요. 젊은이들의 연대와 가치가 아니라 이게 K-팝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국민께 여러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진상규명도 하고 해서 다시는 이런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다 정도가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로서 저는 적절한 수위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나마 우리의 국격에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인식과 이게 과연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건지 저도 좀 의아스럽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면은 한 번쯤 이제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즉자적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반응들이 마치 국민에게는 오기정치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그런 메시지와 그런 어떤 상황 인식들을 대통령의 워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은데, 저도 오늘 그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났다는 식의 발언은 오히려 말하자면 앞으로 사후 조사라든가 또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데 있어서도 대통령이 저렇게 판단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크게 좀 앞으로도 말하자면 실체적 조사 없이 끝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또 그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서 좀 저도 그 점은 좀 저도 의문스러워요. 전현 교수도 기자 출신이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뭔가 국가 브랜드 얘기를 하고 싶다면 완전히 실패한 대회로 끝날 수도 있었던 잼버리인데 막판에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헌신, 희생 이런 것들 덕택에 우리 국가 브랜드가 실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정도 얘기한다면 그건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기업 팔비 틀었다 이런 비판도 나와요. 정부에서 해야 됐을 일이었죠. 그리고 정부가 잘못한 일들을 국민이 뒷감당하냐 이런 또 다른 시선이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왜 이렇게 본인에 대한 말은 쏙 빼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에 대한 말, 총리의 역할, 장관들 역할은 쏙 빼놓고 항상 뭔가 문제는 하위직이나 전 정부 탓이고 잘한 것은 본인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참 어이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도 지도부의 역할인데
본인 살기에 바쁘다라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도자가 보여주는 모습도 국격의 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국격의 품격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그동안 대통령으로서의 품격과 책임감을 보여줬는지 정말 다시 한번 묻자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욱 교수, 네. 책임 논란, 이제 앞으로 책임 공방이 펼쳐질 텐데,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에 감사에 착수한다고 해요. 감사원이요? 예.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주체인가요? 지금까지 전 정부의 공격 수단으로서 얼마나 맹활약을 했습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똑같이 그런 방식일 건데, 정부 과실 책임은 묻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나 부안군에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지금 왜냐하면 조중동의 모든 기사가요 다 그 기사예요. 전라북도가 뭘 잘못했더라, 부안군이 뭐가 문제가 있더라는 걸 계속 들춰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스가 어디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에 자료 요청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분들의 용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준비 잘 돼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8월 2일 날 대통령이 계엄식 와서 축사를 한 얘기가 있습니다. 광활한 잼버리 캠핑장과 인근의 바다, 그리고 계곡에는 17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K-팝 콘서트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껏 젊음을 즐기시고 전 세계 스카우트들의 멋진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멋진 추억을 느꼈죠? 많은 스카우트 대원들이. 그 다음에 8월 4일 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퇴영을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멋지게도 무난하게 마무리되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감사원은 그야말로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고요. 현 정부를 위한 공격 수단으로서 매우 날카롭게 활약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감사원 국민이 믿을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국정조사든 아니면 특검이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제3의 객관적인 기구에서 또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이제 진짜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 감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감사원 감사? 아니, 윤석열 정부의 사냥개 역할을 한 게 감사원 아니에요? 근데 감사원이 무슨 감사 결과를 내놓은들 어떤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 처음 시작은 정부 여당이 문제가 되니까 전 정부 탓을 했어요.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여가부 책임을 거론합니다. 이제 대회가 끝나니까 전라북도 지방정부 책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몰령찬데 이제 더욱이나 감사원 감사 시작한답니다. 좋습니다. 감사, 수사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민주당도 인정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인정하고 있는 건 뭡니까?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 책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폭염, 위생 대비, 행사 운영, 방만한 운영, 준비 부족, 현 정부의 책임 묻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것은요, 이럴 때 국회가 나서는 겁니다. 현 정부의 책임이 어디까지고 전 정부는 무엇을 그동안 못 해놨던 것이고, 자, 이런 정도면요, 야당이 요구할 일이 아니에요. 여당이 요구해야 돼요. 전 정부 탓이고 지방정부 탓이면 국정조사 하자고 해서 민주당이 뭐 잘못했는지 이걸 다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윤석열 정부 정말 남은 국정수행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저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단순히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국정조사를 정치공세로만 치부하고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로만 이걸 매듭 지으려고 한다? 더 큰 국민적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책임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한 보수 매체 신문을 이렇게 쫙 봤는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면 헤드라인 제목이요. 잼버리 끝난 뒤 준공, 전북 이상한 계약서 해가지고 이제 전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잼버리 파행 감사원이 들여다본다. 이러면 이번 주 감사 착수. 그리고 이제 좀 심층 기사로 직원 셋 민주당 간부 회사에 전북 잼버리 일감 24억 몰아주어. 이렇게
새 꼭지를 씁니다. 사설엔 잼버리 감사 나랏돈 1171억 어디에 썼는지부터 시작하라. 활용 점정으로 대기자가 칼럼을 씁니다. 타락한 지방자치 최악의 잼버리. 표적을 딱 정했습니다. 이번에 잼버리 망친 것 다 지방정부 탓이야. 이게 맞는 방향입니까, 전희연 교수? 언론이 이렇게 가도 됩니까? 제가 언론이 요즘 너무 물타기를 심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이잖아요.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퀴즈가 나왔습니다. 제가 집에요 들어갔는데 벌레도 나오고요. 너무 뜨거워요. 근데 1년 전에 있던 집주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현 집주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다들 웃습니다. 현 집주인한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라는 너무나 당연한 걸 풍자하는 예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고 언론은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책임을 날카롭게 비판을 해야 되고 물론 예전의 잘못은 짚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 3명이나 조직위원회에 있었는데 자꾸 보다 지역적인 문제에 머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에 언론이 활용당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무원들이 윤석열 정부 공무원 따로 문재인 정부 공무원 따로 있습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 공무원들을 잘 인솔하고 통계하라고 장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누구의 책임이 명확한지가 나오는데 늘 이런 식으로 감사 통해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물으니까 국민들이 감사원을 신뢰하지 않고 정권의 사냥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잼버리 대회가 성공했으면 전북도가 잘했고 전 정권에서 잘했다라고 하실 말씀이었어요. 문제만 있으면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늘 책임을 쏙 빼고 전 정부 시에게 책임을 묻는다. 전 정부 시를 찾아야 된다라는 희화된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감사원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 정부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정부 지방 정부 탓이고 전 정부 탓이라고 이 정부가 생각한다면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에다 넘길 일이 아니고. 감사원은 제가 보기 원포인트로 여가부를 감사해야죠. 정부조직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감사원은 그 여가부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여가부 들여다보면 되고요. 전반적인 총체적 부실은 저는 감사원이 감사해서 들여다볼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야가, 저는 여당이 이 문제를 한번 국조하자고 그래서 들여다볼 거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2년 후에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면 저는 들여다보면서 이런 문제도 한번 봐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럼 이런 대규모의 국제 행사에는 그러면은 조직위원장을 과거 올림픽이나 이런 것처럼 민간인 단독 조직위원장으로 가는 게 효율적인 건지 이번처럼 5명씩 가는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가서 책임 모호가 이게 맞는 건지 이것도 한번 다 따져보고 이건 총체적으로 봐야지 어느 한 분야를 감사원이 특정하게 예산이나 집행이라든가 뭐 인력 구조라든가 뭐 출장 여비라든가 이걸 들여다볼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총체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는 원포인트로 법에 정해진 대로 그 감사원이 감사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국민적인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정치권 전반에 한번 합의해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영국 BBC 뉴스가요. 태풍으로 이번 잼버리 실패를 덮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랬다시피 K-팝 콘서트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즐겼다고 해서 이번 잼버리 덮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석영님 이런 글 주셨네요. 식당 가서 식사 엉망이고 위생 상태 엉망인데 디저트만 잘 주면 그 식당 기억이 좋습니까? 딱 그 꼴이죠. 아주 위트 있고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이석영님께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휴가철인데도 15,000명 넘는 동시 접속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5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지금 47만 9천 명, 48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고 50만 명 구독자 언제 될지 궁금한데요. 49만 명대까지 응모를 받겠습니다. 스픽스 홈페이지에 커뮤니티란에 50만 구독자 달성 날짜 보내주십시오. 맞추신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 2분께 가장 먼저 맞추신 분께
베트남 여행 상품권 2장 드리고요. 또 정답자 20분께는 광화문 살롱에서 드리는 고급 베이커리 선물 세트 드릴 텐데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일찍 달성할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지금 이제 할 일 없이 다른 분들 당첨되는 거를 쳐다봐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셨지요. 일찍 50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보다 더 간절하셨던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지금 목포 민어회 참 많이들 사주셨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가격이 싸고 품질이 정말 좋다라는 반응이 아주 많았는데요. 민어회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많이 구입해서 맛있게 드시고 여름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김종대 진실의 레이더, 고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민어입니다. 여름 보양식. 전라도 목포에서 잡은 민어를 최고로 치는데 이 민어를 산지 직송해서 여러분들 집까지 29,900원에 보내드립니다. 민어 껍질, 불에 그리고 살코기 포함해서 29,900원입니다. 스픽스몰이나 더보기 링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진공 포장이 돼가지고 뜯어가지고 드시기만 하면 돼요. 요거 22병각입니다. 껍질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24시간 깨 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해병대 수사단장 얘기하시고 해병대 사단장 얘기하실 때 뭐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는 국방 안보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네.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박정훈 대령의 양심선언, 정말 참 군인의 모습, 진짜 해병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현역 군인으로서 저렇게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렇죠. 지난주에 그 KBS 예. 그 시사 프로에 나와가지고 본인 직접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충격적이었죠. 예. 보통은 이런 경우에 웬만침 사건이 이렇게 묻고 정말 절박할 때 어쩌다 양심선언하는 건 봤는데 바로바로 이렇게 그 맞대응을 하는 걸 보고서 저는 정말 감탄, 경탄 이런 면에서 저로서도 참 아주 뭐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솔직히. 박정훈 단장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이 가장 결정적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망 사건이 벌어지면 바로 경찰에 이첩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좀 늦었어요, 사실은. 근데 열흘간 충실하게 혐의 내용과 대상을 정리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이 군을 잘 모르니까 이걸 충실하게 해서 이렇게 수사하시면 됩니다 하고 한 열흘 걸린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해서 경찰로 이첩을 한다는 게 바로 지금 새로운 군 사법 질서 하에서 우리가 보는 아주 이례적 현상이었습니다. 그게
윤승주 일병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국민 여론의 그 엄청난 질타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때 병영혁신위의 사법국가 제도 개선 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수없이 많은 현역 군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국방부하고 절충 회의를 하고 해서 이 만들어진 이 새로운 군사적인 사법 질서 이걸 철저하게 본인이 본 겁니다. 예. 그러고 나가지고 여기에 외압이나 다른 어떤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조작 은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원히 우리가 그 한 시대를 마감을 할 수 있는 과거의 적폐를 끊어버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의 사망 사건이 이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의 소명을 갖고 했는데 절대로 외압이나 이런 어떤 그 수사 개입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이 절대로 일어나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한번 꺾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그 말 맞추기, 그다음에 증거 인멸 이런 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서 조금만 약해지면은 바로 이제 윗대가리들 빠져나갈 수 있는 각종의 그 시나리오가 지금 다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속성과 보안성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국방부 외압으로 중단이 돼 버리면은 그러면 이 수사는 필경 100% 은폐 조작으로 간다고 내면적으로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기존에 이 정부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의혹 논란 사건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묻히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박정훈 단장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 쭉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그림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자,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차원에서는 예전 상황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꼬리 자르기로 끝나고 마는데, 예. 혐의 대상, 혐의 내용 해온 거 보니까 8명? 예. 굉장히 많아요. 많다. 근데 사단장이 들어가 있네. 예. 엿단장이 들어가 있네. 예. 이러면 해병대 뭐 그 작은 군에 상당히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예. 해병대 전체 인사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법 규모가 컸어요. 육군 같으면 이거 아무런 표시도 안 나지만 해병대는 다르죠. 예.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크네. 이래가지고 일단 장관이 딱 사건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할 수는 없으니까 첫날은 잘 결재를 한 겁니다. 육군 생각만 했겠죠. 그런데 그 31일 날부터 이제 안보실부터 무언가 외압을 전 행사했다고 보는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별도의 어떤 다른 라인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예. 그렇게 되니까 하루 만에 그 결재할 때 소신이 180도 바뀌네. 거기에 안보실은 자꾸 자료 달라, 수사 자료. 원래 이거 다 불법입니다, 이거. 원래 요청을 못하게 돼 있습니까? 못하게 돼 있어요. 이해람 중사 사건 때 문재인 정부가 이해람 중사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왜 청와대에 이런 대응이 늦냐 그러니까 수사 자료 못 봅니다. 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사법 질서가 아닐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안보실에서 이걸 요청했으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까?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수사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예. 이거는 확실한 불법입니다. 수사 자료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한 불법이에요. 그 요청한 직원을 청와대에서 징계위원회 회부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공직자 직무 그거 위반을 심사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건 버텼어요. 그랬는데 재차 요구가 왔는데 이제 자기 수사단장한테 압력이 안 통하니까 해병대 정책실장이 청와대 대통령실 연락을 받고 전달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면은 내일 발표할 보도 자료만 드리겠다. 원래는 그 언론에 공개하기로 한 보도 자료. 그런데 기자회견이 취소됐으니까 그건 공개가 안 된 건데 이것까지 협조 안 할 수 없어서 그거는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수사단장은 그마저도 보내지 말았어야 됐다. 그 자료를 보내는 순간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다음에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 그 경찰에 보낸 인계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주지 말았어야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휘 감독을 하는 부서니까 이것마저 협조를 안 할 수 없다 해서 수사 자료가 아닌 그 앞에 인계서 하고 사건 목록 요것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법무관리관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예. 다 빼야지 이거.
그러면 다 이걸 다 빼면 뭘 보내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아니 혐의 대상, 혐의 내용, 죄명 다 빼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딱 여기서 물러쓰고 굽히잖아요. 이렇게 치고 나가지 않으면 뭐냐면 이건 100% 축소 은폐 조작으로 간다고 본 거예요. 과거에 다 그랬거든. 그 이제 2014년에 윤승주 일병이 37일간 자대 생활 중에 35일을 구타당했습니다. 마지막 사망할 때는 1박 2일간 총 670대 가량을 구타당했어요. 그런데 이걸 수사를 제때 초동 수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군에서 적당히 뭉개다가 부모한테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냉동만두 먹다가 그 냉동만두가 기도에 걸려 질식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수사단 고소를 했거든요. 약 한 200일 정도 그 수사관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잘못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람 중사 어땠습니까? 그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불구속 수사로 다 전환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기간에 이렇게 그 뭉개는 기간에 어떻게 됐느냐? 2차 가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가 아니라 물경 50일도 더 지나서 그때 가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도의 취지가 뭐냐면 이때 이렇게 강하게 맞받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 윤일병, 이해람 중사 사건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정훈 단장 공익 제보자 신분으로 바뀌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그 국민권익이나 감사원에 제보를 한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은 본인이 당한 외압에 대해서 그냥 대응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막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그 사단장의 그 부적절한 지휘 행태. 이게 이제 언론에 많이 나간 건데 그것도 저는 뭐냐 하면은 나중에 조작 은폐될 수 있으니까 그걸 공개해버리는 거죠. 예. 그걸 공개해버린. 그래서 카톡 내용 그거 저번 방송에서 우리가 다 저 화면까지 띄워서 설명해드렸지 않습니까? 저걸 보도를 안 하고 저걸 얘기 안 하면 그냥 은폐가 되는 건데 이거는 본인이 항명 수괴자로 혐의가 돼가지고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단장을 뭐 중죄인 취급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변호사 선임을 해서 맞대응을 한 거지 국민권익이나 이런 데 제보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변호사들이 그 맞대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박정훈 대령이 어떤 고초를 겪을지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집단 항명 수괴다, 뭐 또 징계위원회도 열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일단 국민들은 지지하고 정말 오랜만에 참군인 봤다, 진짜 해병 봤다라고 하지만 법으로 뭔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혼자 외롭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서욱 장관이 구속된 게 10월이군요. 그 저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 정보 보고서를 뭐 빼라 넣으라 했다고 해가지고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 수사에 대해서 뭘 빼라 넣으라 지시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법의 잣대를 적용하면은 현행범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박정훈 대령은 자기의 어떤 그 보호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항명 수괴죄에 대해 수사가 들어가는데 검찰 수사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 이것도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 그게 이제 저희가 병역문화위원회를 하면서 만들어낸 거죠. 예. 그 제도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한테 직접 청원을 한 거 아닙니까? 제3의 수사기관에서 받게 해달라. 그 제3의 수사기관은 공수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일단은 고립된 개인으로서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어떤 자기 방어 수단은 다 동원하는 거죠. 왜? 국방부 검찰부가 자기를 항명 수괴라 그러니까 항명 수괴요. 저기 전시에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이게 저기 항명 수괴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거는 그러면 항명 수괴를 반란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시에 그 군인이 이제 그 명령을 항명을 한 거니까. 전시 항명과 평상시 항명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평상시도 이게 굉장히 군형법에서 저기 무겁게 처벌하는 게 항명죄입니다. 더군다나 수괴니까. 예, 항명, 하극상 이런 거는 군형법이 일반 어떤 형법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하는 죄목이거든요. 그러면은 전시면 무기 아니면 사형이고. 그렇죠. 전시는 또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평시라 하더라도
이거는 저기 군형법 중에 최고형이에요. 그러면은 항명수계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요. 군사기밀 누설도 걸겠다는 거고. 그게 이제 초기에 영장 칠 때 나왔던 얘기고. 그 부승찬 대변인을 그 왜 처벌할 때 예. 지금 군 검찰이 했던 일이 군사기밀 누설죄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무상 기밀 누설도 최근에 걸었고.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걸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언론에 그 저 무단으로 허가받지 않고 출연했다 그래서 이번에 군인 복무 규율 위반으로 이번에는 저기 징계위원회를 열면은 저기 경고, 감봉, 파면도 가능해요. 예, 이런 징계위원회들.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걸 수 있는 모든 제목은 다 걸어라 이거지. 예. 지금 박정훈 단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은 항명 수계가 적절하냐 네. 이거를 지금 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듣겠다는 건데 네. 구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거는 저기 국방부 장관이 거부하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수사심의회를 열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기대 난망이네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주장은 군 검찰 수사를 거부한다예요. 예. 예, 그게 저 메인 주장이고 예. 만약에 군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라. 그러니까 보완적인 주장인 거죠, 이거는. 예. 군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어떤 혐의입니까? 박정훈 단장의 항명수계. 항명 부분입니까? 예, 항명수계. 그 저기 명령을 어기고 경찰에 이첩을 강행했다 이 얘기인데 아니 명령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은 군 형법이나 이런 걸 따져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두 번째는 정당하냐, 부당하냐. 근데 이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우리가 군 새로운 사법 질서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에 비추어 보면 명백한 수사 개입이고 외압이기 때문에 명령 자체가 불법이고 또 그 불법인 명령도 그걸 불법인 걸 알기 때문에 국방부가 우회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막 지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단장이 이거 반드시 이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식 명령은 전달받은 바도 없다는 게 수사단장의 이야기고 법무관리관이 외압을 행사한 건 그건 법무참모니까 하는 얘기, 법무관리관이니까 하는 얘기지 나는 장관 결재받은 거 있다 이러면서 버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명령은 내려온 적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라 외압을 행사한 거거든. 외압을. 예. 거기에 저항한 거는 합법적이고 정당하다 이 얘기죠.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지금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사유가 말하자면 사전 통보 없이 KBS 프로그램 또 9시 뉴스 사사건건 여기에 출연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징계 사유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때 위헌재청 심판 청구까지 된 조항인데 이게 군인 복무 규율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상부의 허가 없이 언론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게 국민 기본권의 표현의 자유하고 자기 방어권이 있는데 언론 접촉을 왜 군인에 대해서 금지하느냐는 이 조항이 내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법률적 판단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군 내부의 규율로 그 하는 건데 그러면 군 내부의 어떤 군인 복무 규율이라 그러면 이것이 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방어권이 절박한 순간에 그러면 안 해? 이렇게 되면 규율 위반 내지는 규율에 대한 위반 소지로 뭐 저기 어떤 경고 정도는 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그 항명에 대한 법적 다툼은 그럼 자기 방어는 어디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회색지대 모호한 영역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다만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처벌할까 또 작전을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징계위원회로 간 거예요. 일단 박대령은 지금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여질까요? 그 징계위원회는 아마 강행이 되고 이후에 소청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에 불복할 수 있거든요. 그걸 소청을 할 수 있게 되고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엔 결국 이것도 역시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논란이 됐던 게 결국은 이제 임성근 사단장
포함 여부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 밑에 여단장. 예. 그 둘이 고위직이에요. 여단장까지인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임성근 사단장의 특수관계지요. 네. 김태효 그러니까 MB 정부 때 김태효 또 대외전략비서관 이종섭 장관 또 임성근 사단장 다 지금 같이 외교안보실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종섭 장관이 친분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임성근 사단장하고 같은 부서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같은 부서인데 저는 근무기관도 좀 봐야 되겠지만 친분이 없다는 말 뜻이 모른다는 얘기냐 그냥 친하지 않다는 얘기냐 대령하고 소령은 계급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정도 얘기냐 이 부분은 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 거는 저번에 천공 의혹이 나왔을 때 CCTV 저장된 거 없다고 국회 와서 증언했는데 보니까 경찰 수사 결과 CCTV 저장된 거 똑하니 나오고 그다음에 저기 민간인은 출입 기록이 없다 그러면서 마치 그 저 공직자 외에는 육군 총장 관저에 아무도 민간인 출입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뻔히 지금 백재광 교수 왔다 간 거 다 드러났고 그다음에 그 출입 기록이 없다면 더 문제고 그러니까 이분이 작년부터 올해 들어와가지고 국회에서 증언한 거 보십시오. 벌써 거짓말이 몇 번째냐고 이게. 예? 정화와 관계된 것도 한 두세 건이에요. 벌써 제일 중요한 것만. 그리고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백재권 이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그 이야기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 안 하고 국회 와서 다 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사실로 드러난 것도 없는데 민주당은 이거 따지지도 않아요 또. 장관이 위증한 거에 대해 따지지도 않는 게 지금 야당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친분이 없다라는 말의 뜻은 저는 그게 더 흥미로운 용어인데 친분이라는 거 같이 술을 안 먹었다는 얘기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저기 처벌할 테면 하라든지 뭐 이 얘기인지 이게 장관의 그 말에 있어가지고도 묘하게 말을 하신다. 굉장히 기묘하게 얘기하신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법무관리관을 시켜가지고 왜 안박을 넣냐고 법무관리관이 자기 개인 생각으로 했다? 아이고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김 의원께서 지금 들여다보시기에 이 사건의 핵심이 이른바 임성근 구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느냐 네. 아니면 지금 7명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책임의 범위 구체적으로 잘못이 있는 사람한테만 딱딱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 어긋나서 그런다고 보느냐 어느 쪽인 것 같습니다.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이번에 법무관리관이 그 수사단장한테 외압을 행사할 때 총 4-5번 전화로 했거든요. 그때 그 표현이 나옵니다. 직접적 지휘에 책임이 있는 사람만 따져야지 왜 이렇게 많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문을 하잖아요. 그럼 사단장은 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이 아니 직접적인 책임 있는 사람만 하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 책임은 현장에 가 있던 사람을 얘기하면은 사단장과 연대장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문제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혐의 대상자를 다 지우라는 아주 그 황당무계한 지시사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단장이 그냥 치 받아버렸죠. 그러니까 고성이 나오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로 할 때. 그걸 해병대 사령관이 통화하는 걸 옆에서 다 지켜보고 두 번째 통화할 땐 수사단 단원들 다 들으라고 스피커폰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여기 해병대 수사단에서 거듭거듭 질문하는 거야. 사단장 빼란 얘기가 아니오. 그러니까 묵묵부답. 그러면서 대상자를 다 지워라. 그럼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결국은 저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넣으라는 얘기고 그러면 빠지는 사람은 누구냐? 현장에 없던 사람. 그러면 사단장하고 여단장밖에 없어요. 둘이 답니다. 둘이. 위에만 빼라는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혹시 우리 김 의원님 개인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들은 얘기 있습니까? 어떤 있습니다. 사람이다라고 많습니다. 하는 거? 어떤 분이라고 그러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군 사법 피해자들이나 억울한 사람들 많은데 제가 전화를 다 돌려봤죠. 그런데 꼭 도와줘야 될 친구입니다. 이 얘기는 뭐 거의 다 하고 특히 피해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그 친구는 굉장히 강직하다. 그리고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군인 정신이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 해병대 사령관을 설득할 때도 보면은 나온 얘기가 정직한 해병대가 돼야 됩니다. 이러면서 사령관을 설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알았다 그래서 그 알았다고 전우인은 출발한다고 보고하고 경찰을 가서 이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도 어떻게 보면은 말 바꾸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강직한 설득에 대해 가지고 반박을 못한 거죠. 국방부에서 막고 있다는 거 뻔히 다 알지만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지휘관이 어떻게 가지 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은 누가 권력에 맹종하면서 국방부 검찰단 같이 제가 보기엔 권력의 사설 용병 집단이 돼버렸습니다. 저거 국가의 공적 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사설 용병 기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여주지청장 왜 집 밟아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밟는 거야. 그때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저항을 한 그 논리가 지금 수사단장 논리예요. 지금 박정훈 단장 지지하고 힘을 보태주고 싶다는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강을성님, 왜 군인은 방송 인터뷰하면 안 됩니까? 독재국가입니까? 그런 의견 주셨고요. 이은주님, 해병대는 왜 침묵합니까? 박정훈 대령 혼자 외로이 싸우게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해병대 전후에도 일어나고 해병대원들도 다들 일어나 같이 싸우십시오. 그게 국민이 알고 있는 해병대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몇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레모님, 시사 프로 나왔다고 징계를 한다고 하네요. 이런 나라 처음입니다. 이상보님, 해병 출신으로 정말 박정훈 대령 자랑스럽습니다. 임전무퇴 정신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찐명이와 떡여리님, 김종대 레이더에 다 걸립니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또 이윤희님도요. 해병 전후에는 뭐하냐? 빨리 참 해병인 박대령 지지 성명 내라. 남자친구 상식이님 이런 걸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저희가 박대령님께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진짜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요? 글쎄 일단은 먼저 지금 이런 댓글 자체가 도움이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의견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자체가 우리한테는 박대령을 돕는 길이다. 그다음에 그 법적인 다툼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변호인 측 분위기나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사기충천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뭐 얼마든지 밀리지 않고 싸울 임전무퇴라는 표현 그대로 지금 준비돼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미 많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계속 박수 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정훈 대령 정말 오랜만에 참 군인의 모습, 진짜 해병의 모습 보고 있다. 이런 국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지금 너무나 외롭게 광야에서 홀로 싸우는 것 같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으니까요. 용기 잃지 마시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떳떳하게. 무엇보다도 그 얘기가 저는 와닿습니다. 김 의원님. 우리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럼요. 그런 아버지가 되겠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와서 부승창과 박정훈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그 군인들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영광급 그 전현직 장교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제목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항명죄만 빼면은 부승찬이나 박정훈 대령이나 그 다 공무상 기밀 누설, 군사 기밀 누설 여기까지 가 있는 것도 똑같고 수사 주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군인들이 그렇게 비굴하지 않다. 예. 그러면서 그 권력에 맹종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연이어 보고 계신다는 거 이 점 꼭 말씀드릴게요. 양심이 살아 있으니까요. 네. 정의가 살아 있으니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종대 전 국회의원과 함께 김종대 레이더 오늘
해병대 박정훈 단장의 싸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내일도요, 임태훈 군인권센터장과 함께 이 사건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내일 오전 10시 5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